2023년도도 반쪽짜리 정책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완벽해지냐? 다주택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과도기적인 정책을 2023년도는 거쳐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야 합의가 모든 정책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완화의 정책들이 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신뢰가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종부세에 대해서 정책들을 완화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특히 종부세 1주택자에 한해서는 특별 공제 3억을 추가해 가지고 종부세의 공제 자체를 14억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야 합의가 안 되어서 우리가 9만 3천 명 이상이 세금을 더 냈죠. 결국은 정부에서 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뭐냐면은 여당이 야당에게 동의를 구하고 합의점을 도출한 다음에 정책을 내야 되는데, 지난 정책 때 지금 2023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 나오기 전에는 합의를 안 했어요. 그냥 무대뽀로 간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반대할 거니까 나는 그냥 간다라고 하니까 여당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한 거죠. 설령 이 종부세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1주택자를 위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거부를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포지션을 바꿉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 합의가 있다는 거는 정책 완화의 정책의 방향이 반쪽짜리로 2023년도는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4년 4월까지는 의석수가 여당보다 야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가는 전략들을 지금 정부는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 방금 말한 것처럼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발언만 하고 실천을 못 했죠. 근데 정부는 이제는 실천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계속 만든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도 원래 만약에 지금의 의석수가 과반수가 넘었으면은 중과의 완화 방향이 이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지금 나온 게 2주택들이 1% 3% 일반 세율로 갔죠. 이건 다주택으로 포함을 안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택은 양보할 수 없다. 여당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요. 안 되겠다. 합의점을 도출하는 기간이 2023년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은 1주택이 1에서 3%가 아니라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에서 3%로 일반 세율로 2023년도에 갈 수 있었지만은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과 과도기적인 정책으로 일부는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지금 바로 풀면 되는데 왜 과도기적인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들을 다 풀지 않았을까?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법을 다 바꾸려면 거대 야당의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안을 2023년도는 내놓는 겁니다. 취득세도 이거는 완벽한 정책이 아니라 대체안을 내놓은 겁니다. 합의점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단계가 남았는데 이제 내년에 이걸 지켜봐야 되겠죠. 과연 여기서 미세한 변동이 있을지 이 그대로 갈지는 아마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완화는 시켜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이 2주택까지는 허용한 거고 3주택, 법인 4주택 같은 경우는 중과를 완화를 하지만은 그래도 반 정도밖에는 허용을 못하겠다는 합의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도 완벽해질 겁니다. 언제 완벽해지냐? 2013년도도 이렇게 취득세를 계속 완화를 안 하다가 임시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2013년도에 영구 인하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도기적 정책이라는 게 보유세는 이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지 못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당이 저번에 이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실패한 이유가 협치를 하지 않고 일단은 발표하고 선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었죠. 여야가 합의를 했다. 근데 이 합의한 거를 보면은 이것도 개편안이 완화는 되었지만은 그래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공약대로라고 하면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하나의 보유세로 해야 되는데 2023년도는 종부세를 조금 더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만 포지션을 잡고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거는 2023년도에는 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공시지가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세율 구간을 이렇게 협의를 그나마 반쪽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조금은 세금이 둔화되는 양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2023년도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완화를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거대 야당의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안을 내놓은 겁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도 과거에도 예전에 위헌 판결이 내려서 이런 시점이 있었죠. 이때 위헌 판결이 2008년도에 내려지고 2009년도에 세율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됐죠. 이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적극적인 정부지만 과도기지 정책으로는 양도세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양도세도 중과를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난 걸 보면은 2023년도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양도세 중과를 2024년 5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의도가 분명합니다. 바로 완화를 할 수 있었지만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법을 바꿀 수 있는 시기를 건너가기 위해서 완화를 한 번 하고 이번에 한 번 더 연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24년 되면은 완전히 완화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사실상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2024년도에 총선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제가 오늘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시장이 조금 너무 많이 옆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냥 부자들을 잡으면은 집값이 잡힌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총선을 되게 잘 선택해야 됩니다. 특히 기울어진 것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의 방향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023년도가 과도기적인 이유는요. 지금의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적인 것들을 한 번 더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완화가 한시적으로 계속되고 나중에 다시 중과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3주택일 때 단일세율 60%, 2주택일 때 50%가 이제 45% 일반 세율 33%로 바뀌었죠. 이 당시에는 일반 세율이 지금은 45지만 33이었습니다. 유예를 계속하다가 2014년도에 완전히 중과를 폐지해버리고 일반 세율로 돌아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규제가 2014년도, 14년도까지는 미분양에 대한 거, 양도세에 대한 거, 취득세에 대한 거, 뭐 보유세도 조금 완만했고 이 부분들이 다 결합이 되어서 수요자가 몰리면서 2015년도에 가격들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집합들을 집중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과도기적인 정책입니다. 이거를 바로 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이것도 반쪽짜리 완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이제 자동차를 살 때 계약을 해놨지만은 이 자동차가 내 소유가 되려고 하면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쳐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계약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에서 언제 이 자동차 소유권을 넘길지에 대한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거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 15년 의무가 탐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라면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15년은 존재하지 않았던 의무기간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왜 탄생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도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도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법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야당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석수가 많으니까 이것도 반쪽짜리밖에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지금이 의석수가 여당이 많았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요. 임대사업자 10년 의무에 지금 집값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의 기준은 수도권에서 6억 이하짜리, 그 다음에 뭐 지방에서
3억 이하짜리.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가격이 올랐는데 과거의 기준의 임대사업자의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들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10년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을 수행하면은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아파트의 조건이 뭐냐? 수도권에선 6억 이하, 지방에선 3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국평으로 3억짜리 중에서 지방에서 집이 지금 있습니까? 물론 있죠. 광역지자체는 3억 이하짜리 국평이 많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공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가격들을 조금 올려야 되는데 올려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15년으로 하면은 투기꾼들이 15년 동안 거래를 할 수 없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15년을 만약에 의무를 임대를 다 한다면은 임대사업자가 그러면은 원래는 수도권은 6억 이하인데 이거를 15년을 하면 수도권은 9억으로 해주겠다.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인데 이거를 6억 이하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정권이 의석수가 여당이 많았으면요. 이 15년이 이게 10년이 되었을 겁니다. 10년이 되고 10년에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이 될 가능성이 되게 컸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과도기적으로 이런 의무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정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아니 이사를 하고 싶고 주담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전세 반환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못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곡소리 나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보증금 돌려줄 수가 없어. 지금 되게 지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2023년도에 적극적인 정부의 방향을 보면은 이제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훨씬 확대를 추진하겠다. 라는 얘기도 이제 있고 생활안전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의 규제도 완화해서 주택 구입시와 동일하게 LTV를 적용을 시켜주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 곡소리 나는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있지만은 내년 되면은 요거는 적용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가 힘들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2023년도에 큰 방향이 나왔지만은 그 방향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우선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럼 반쪽짜리라고 큰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을 우선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1주택자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용기만 있으면 기회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작은 돈으로도 실거주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분당선 중에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데 일자리도 풍부하고 서울에 1시간 안에 강남에 갈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로 미래의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4억 미만의 아파트, 3억 5천짜리 실거주 아파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못 찾을 것 같죠?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내 돈은 1억밖에 없고 2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 집, 20억짜리 집을 바라보니까는 한없이 멀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을 갈 때 첫 시작이 꼭대기부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첫발 아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인식 안 하고 그냥 마냥 시장이 안 좋다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집을 사라는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아니까 이제 드디어 정부는 적극적으로 다주택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부적인 해석들이 무주택자들은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게 다주택자 집 사면은 뭐 그게 내 무슨 상관이냐. 나의 경쟁자가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움이 있죠. 물론 무서움이 있지만은 적어도 무주택자랑 동일한 요건으로 만들어지면요. 무주택자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의 어떤 시그널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오늘 얘기를 한 것 중에서 2023년도는 과도기적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과 그다음에 현재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반대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치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뭐 자극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얘기를 좀 기본적인 얘기와 특히 저는 20대들이 조금은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합치가 안 되냐.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정치의 어떤 경향성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왜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가 힘드냐.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큽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시스템은요.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처음에 성장을 목적으로 한 초기 자본주의는요. 완벽한 자유를 시장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산업혁명 때 어떤 문제가 생겼죠?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후기 자본주의가 옵니다. 정부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성을 뺏어버린 겁니다. 분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엄청 늘리고 그리고 그 세금으로 복지를 크게 늘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너무나 가속화시키는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자본주의가 생깁니다. 정부의 비중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의 비중을 더 주되 정부도 이거를 심판 역할을 잘하게 하자.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늘린 것을 줄이고 그 다음에 복지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신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자리와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복지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복지를 펼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성장에 극 반대되는 초기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죠. 정부가 지배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할지라도 후기 자본주의 형식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가 정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사회주의적이고 분배의 목적에 치중된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수와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치적인 부분으로 조금 볼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는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진보는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보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가까운 후기 자본주의에 조금 가까운 부분이 두 개가 조금 양립이 됩니다. 신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가 조금 양립이 되는데 보시면은 보수는 옛날 거를 찾는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진보는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보수와 진보인데 보수의 장점은요. 노동과 투자 의욕을 증진을 시킵니다. 세금을 줄여주고 기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성장을 해서 기회의 평등을 줍니다. 단점은 양극화, 사회 갈등들이 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꾸로 진보는 어떠냐면요. 빈부격차를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을 완화를 시킨데 단점은 이게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등의 분배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예전에 큰 사례가 뭐냐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무상급식을 할 때 그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선택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 진보는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자. 그게 이제 딱 진보와 보수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가치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가치들을 가진 사람과 그 다른 가치를 가진 정권들이 유입이 되었을 때 이 방향성대로 정권들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이제 문제들이 보수도 발생할 수도 있고 진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너무 많은 평등한 분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그 균형을 바로잡을 때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기회의 평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양하고 기준이 다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뭐 정치적인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을 얘기하냐? 이렇게 너무 다른 180도 다른 둘이는 물과 기름입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의점을 찾으려면은 이 가치를 지닌 지지 기반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 기반들은 진보와 보수는 보수의 입장에서 맞는 얘기를 합니다. 진보는 진보 입장에서 맞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부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자기의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단이 나눠져 있고 그 집단을 주장하는 여건들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정치의 방향, 공통점은 정치의 방향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개인의 형편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익의 방향성이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거나 못 사진 않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사회적으로 정의감이 좋은 사람, 정의감이 나쁜 사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울리다 보니까는 이게 완벽하게 만장일치, 뭐 옛날에 뭐 화백제도처럼 만장일치 제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화가 일어나고 그 분화의 지지층이 보수와 진보의 한 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100% 만족스러운 것들을 합의점을 빠르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게 맞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자유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만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 가치를 믿고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반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합의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는 이런 분화의 과정들과 2023년도의 과도기적인 상황들, 완화의 상황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2023년도는 과도기적일 겁니다. 그리고 금리의 둔화, 금리가 뭐 제로 금리로 간다는 아닙니다. 금리의 둔화의 시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오른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둔화의 시점들은 2023년도가 반드시 돼야 될 겁니다. 플러스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의 전쟁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외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조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완화의 교집합들이 반조각이지만은 나 있습니다. 이게 합쳐지면은 거래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 거래량이 얼만큼 늘어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과도기적인 2023년도에 규제 완화는 있지만 금리 둔화 시점이 맞물린다면은 거래량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가격의 반등들이 급하고 안 급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올라갈 수 있는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더 적극적으로 가격들이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시점들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완화의 교집합이 2023년보다 완성이 될 수 있는 2024년도의 상황이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제 조건은 특정당이 과반수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조금 하는 이유는요. 정치의 가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시장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들을 감해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2023년도와 2024년도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최저점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 정말 이게 무모한 행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한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2023년도와 2024년도에 할 수 있는 게 무주택자별, 1주택자별, 다주택자별로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무주택자는 지금 내 돈이 얼마 있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실거주를 할지 투자를 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가격들이 금매 위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진되면은 더 이상의 가격들이 더 크게 빠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의 둔화들은 조금 지속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거의 변곡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방어를 하자는 겁니다. 2023년도도 나올 수 있고요. 2024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고 안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과거의 시장들을 비추해 볼 때는
완화의 교집합들이 계속 쌓이면은 변곡점이 생긴다는 것들을 제가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한 4개의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저번 주와 저저번 주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이 무서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부에서 보내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내는 시그널. 예전에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도 시그널을 간접적으로 보냈고 지금도 우리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장을 맞으니까 집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호는 처음에는 이게 뭐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신호가 나중에 가격으로 반영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어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내가 무주택자라면요 365일 내가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락과 상승에 상관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최저점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빚이 무섭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빚은 돈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빚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부채와 금리를 잘 다루면요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6%가 무서워서 떠는 사람이 있지만은 제가 아는 사람들은 금리 12%를 쓰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리를 할 때 칼을 쓰면은 좋은 재료를 쓰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은 이 칼을 사람한테 겨눌 때는 되게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요리 만드는 칼의 도구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십시오. 그게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은 돈을 회피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악시 생각합니다. 저는 돈은 공존의 대상이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죄악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지배당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돈의 성격을 알고 공생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시장이 어렵더라도 자본주의의 시스템들을 잘 활용을 해서 시장의 어려움과 즐거움들을 누리거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지금 시장이 예전에는 조금 예민한 상황이 돼서 시장의 동향을 살피는 방향으로 갔지만은 지금은 뭐 지지율이라든지 시장의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2023년도는 적극적인 정부의 완화의 정책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시기는 맞지만은 과도기적인 정책밖에 나올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 그거는 정치적인 이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이념에 대한 합의점을 맞추어야 되는 과도기적인 정책이 2023년도에 나온다는 거고 2024년도가 되면은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그 과도기가 연장이 되느냐 아니면 변환을 하느냐 그 변환을 하면서 금리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합이 된다면 그 결합된 게 가격의 변곡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